변호사 사무실 회의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7년간의 결혼 생활이 A사 용지 3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대로의 차들이 정체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오후 3시에 햇살이 회의실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석 씨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셨던 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62세의 그 여자는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제게 고함을 지르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병원에서 막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변호사에게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제가 그분을 바라봤을 때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전화로 간섭받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고개 숙이며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아이 유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한 달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던 기억, 제가 승진했을 때 왜 회사에 그렇게 매달리냐고 핀잔을 주었던 일, 명절 때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손가락이 베었던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석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 누군가 통화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죠.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이 회의실에서 1차 조정을 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빼냈죠. 그분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을 거예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던 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IT 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2주가 지났고 연봉은 9,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 계약금도 이미 넣어둔 상태였어요. 유진이는 제가 키우기로 양육권 합의가 끝났죠.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면회도 안 왔잖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유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도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죠.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그게 언제였더라? 시어머니가 떠듬거리며 물었죠. 2년 전 12월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유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준석 씨는 회식으로 새벽 3시에 들어왔고 저는 119를 불러야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 전화를 3번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죠. 다음 날 전화하셨을 때 감기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준석 씨가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셔. 췌장염으로 3주나 입원하셨어.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아팠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죠. 출산 후 산후 우울증으로 약을 먹으면서도 매일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야 했던 2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회사 일로 밤 10시에 퇴근하면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문자를 보내셨던 것 기억하세요? 변호사가 물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어요. 투명한 유리컵에 담긴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메긴 했지만 울지는 않았죠.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7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셨던 그 반지였죠. 이거 기억하니? 시집 올 때 내가 줬잖아. 내 어머니한테 받은 거라고 했어.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반지가 회의 테이블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창밖에 차 경적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기억해요. 제가 답했죠. 그 반지를 끼고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시댁 제사 준비하느라 손이 부을 때도 밤늦게 회사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설거지할 때도 유진이 기저귀 갈면서 눈물 흘릴 때도 그 반지는 제 손가락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 개의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분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 눈물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혼자 울었죠. 회사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유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제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 첫째 주였죠. 저는 준석 씨와 결혼한 지 4년 차였고 유진이는 돌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 7시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단화였는데 잘 닦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신 거였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준석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 그릇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냉장고에서 꺼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저녁을 차려 드신 거였죠.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왔구나. 퇴근 늦었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인사를 했어요. 유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봐. 이야기 좀 하자. 그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죠. 준석 씨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너 회사 그만둘 생각 없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제가 되묻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이가 벌써 돌 지났잖아. 이제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할 때야. 어린이집에 맡기면 애가 정서적으로 문제 생겨.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죠. 어머님, 저는 회사 일이 중요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어요. 회사 일이 애보다 중요해? 넌 엄마야.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냐? 거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석 씨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설명하려 했어요. 어머님, 제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있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죠. 무슨 팀장이 그렇게 중요해? 남편이 돈 버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준석이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화가 올라왔지만 참았죠. 어머님, 제 연봉이 준석 씨보다 높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그러자 준석 씨가 저를 쳐다봤죠. 지은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 연봉은 7천만 원이었고 준석 씨는 5,500만 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그렇게 자랑이야? 남편보다 돈을 더 번다고 우쭐대는 거야?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남편 앞에서 해? 그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가 보였죠. 가로등 불빛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죠. 너 준석이랑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남편을 잘 섬기고 시부모 공경하고 아이 잘 키우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일만 하고 집안일은 제대로 안 하고.
냉장고 열어봤더니 반찬도 변변찮던데.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준석 씨가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도 힘들어. 이해 좀 해줘.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무슨 힘들어. 우리 때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애 셋 키우고 그래도 참고 살았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하려고 해.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어머님 세대와 지금은 달라요.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죠. 요즘은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육아하는 게 보통이에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함께? 남자가 무슨 애를 키워.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일이야.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고. 그게 예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계셨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저는 평소에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갔는데 그날은 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밥, 국, 반찬 4가지가 차려진 아침상이었어요. 어서 먹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저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준석 씨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셨죠. 김치 담그는 법, 생선 손질하는 법, 방 청소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어요. 8시 반까지 회사에 가야 했죠. 어머님, 저 출근해야 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내가 할 말이 더 있어. 그리고는 며느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저는 회사에 지각했습니다. 9시 10분에 도착했죠. 팀장님께 죄송하다고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시작되었어요. 매일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죠. 지은아, 오늘 저녁 뭐 해 먹을 거야? 유진이 밥은 먹였어. 저녁 몇 시에 해줄 거야? 반찬은 뭐 있어? 김치는 언제 담갔어? 질문이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 중에도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안 받으면 준석 씨한테 전화가 갔고, 그러면 남편이 저한테 엄마 전화 좀 받으라고 문자를 보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 준비로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죠. 6시부터 여기 있었어. 내가 몇 시에 들어오나 기다렸지. 준석 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유진이도 이미 재워진 상태였죠.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며칠 전에 만들어둔 반찬들이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대신 새로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오신 거였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은 다 버렸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김치는 너무 짜고 나물은 간이 안 되어 있고 멸치볶음은 탔더라. 며느리가 이렇게 요리를 못하면 어떡해.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죠. 제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뒤지고 제가 만든 음식을 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떴어요. 뭐? 내가 며느리 도와주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뭐라고 해?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게 버릇이 없어.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거실에서 자던 준석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졸린 눈으로 물었죠. 시어머니가 준석 씨를 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내 와이프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반찬 해줬더니 미리 말하라고 하네. 준석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네. 너 잘 되라고 오는 건데 이게 무슨 대접이야.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석 씨가 황급히 따라갔어요. 엄마, 그냥 가지 마. 여기서 자고 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집에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 씨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내가 너무했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제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보니 결혼 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반지를 시어머니가 주셨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이었죠. 지은아, 이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잘 간직해. 그때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족쇄 같았죠. 저는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금반지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유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주말에 갈게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죠. 다들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동료 수진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은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제가 괜찮다고 답했죠.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서운해 하셨을 텐데 제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준석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은아,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 어제 일로 많이 속상해 하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회사원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햇살이 뜨겁게 내리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에요. 어제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했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얼마나 너희 잘 되라고 애쓰는데. 그 말을 듣고 제 목이 메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해. 시어머니가 말했죠.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은아, 이번 주말에 시댁 올 수 있지? 제사 음식 준비 좀 도와줘야 해. 제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회사 워크숍이 있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준비 모임이었죠. 어머님, 이번 주말은 회사 일정이 있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또 회사야? 제사가 중요해, 회사가 중요해? 제사는 1년에 한 번인데 그것도 못 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회사 일정을 빼면 팀장님께 민폐가 되고 시댁에 안 가면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거였죠. 어머님, 정말 중요한 일정이에요.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그래, 알았어. 내 회사가 우리 집안보다 중요하구나. 그럼 그렇게 해.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식당 테이블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옆 테이블에서 회사원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커피 마시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준석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엄마가 화나셨어. 주말에 시댁에 안 온다며? 제가 사정을 설명했죠.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못 간다고. 준석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해.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나도 알아.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못 빠져. 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준석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넌 항상 회사 핑계야. 가족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하철 안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유진이는 이미 자고 있었고 준석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회사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연수원이었죠. 버스로 이 시간을 달려가서 도착한 곳은 산속에 자리한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주변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새소리가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달리 풀 냄새가 상쾌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준석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오늘 제사 음식 준비 혼자 다 하셨어. 허리도 아프신데. 그 문자를 읽으며 제 가슴이 찔렸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워크숍 첫날 밤이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모여 프로젝트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파워포인트를 수정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회사 워크숍 와 있어요. 제가 답했죠.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사. 내 입에서 회사 말고 다른 게 나오는 게 있니? 오늘 제사인데 며느리가 없으니까 준석이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알아? 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못 빠지는 일정이었어요. 제가 설명하려 했죠.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핑계 대지 마. 내가 오려고만 했으면 올 수 있었어. 그냥 안 온 거잖아. 며느리 자격이 없어,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일 전화하시고 매주 간섭하시고 제 일은 하나도 인정 안 해주시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복도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지금 장모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간섭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쳤어요. 내 인생? 내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사람이야. 내 인생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남았어요. 저는 복도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산이 보였고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죠.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닦아도 계속 흘러나왔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동료 수진 씨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수진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 우리 발표 잘하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죠. 제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우리 집안 사람이야. 내 인생 따로 없어. 그 말이 마치 저를 올가매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크숍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일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준석 씨는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고 유진이는 방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유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이의 작은 손이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유진아, 엄마 왔어. 제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유진이가 제 목에 팔을 감았어요. 따뜻했죠.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준석 씨가 일어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응.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준석 씨가 일어나 거실로 왔어요.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유진이를 방에 놓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석 씨가 저와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고 거실은 밝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어제 많이 우셨어. 준석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전화로 한 말 때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죠.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고 물으시더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미안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너무 심하셔. 매일 전화하시고 제 일은 인정 안 해주시잖아. 준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널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 위해서? 아니야. 어머님은 본인 기준대로 저를 맞추려고 하시는 거야. 그게 뭐가 나빠? 준석 씨가 말했죠. 엄마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석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데?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제가 답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이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준석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가능해?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제 눈에서 눈물이 고였어요. 어렵지. 하지만 해야지.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니까. 준석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넌 너무 이기적이야. 가족은 생각 안 하고 내 꿈만 쫓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이기적?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애 밥 먹이고 회사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이기적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쳐다보기만 했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창밖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부터 저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준석 씨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저도 그랬죠. 식사 시간에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만 혼자 밥을 먹으며 엄마 아빠 하고 불렀지만 우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오면 무시했죠. 준석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석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제가 되물었죠. 준석 씨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잖아. 매일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A사 용지 3장이었죠. 이혼 사유, 재산 분할, 양육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유진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준석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키워. 나는 양육비 줄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유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준석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3개월이 지났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을 거쳐 합의 이혼이 성립되었죠. 준석 씨는 아파트를 저에게 넘겨주고 나갔어요. 저는 유진이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죠.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팀장님이 저를 불러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부장으로 승진했죠. 연봉도 9,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일했고 유진이를 키웠죠. 유진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선생님께서 유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란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안심했습니다. 주말에는 유진이와 함께 공원에 가서 놀았어요. 그네를 밀어주고 모래놀이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헤드헌터였죠. 더 큰 회사에서 임원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연봉은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판교에 있는 대기업 계열사였죠.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어요. 제 자리는 창가였고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좋았습니다. 임원이 되고 나서 저는 더 바빠졌어요. 하지만 유진이와 보내는 시간은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꼭 어딘가 나들이를 갔어요. 유진이는 밝게 자랐죠. 엄마 최고.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남에 새 아파트를 샀어요. 전용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였죠. 가격은 13억 원이었고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과 스톡옵션 덕분이었어요. 이사를 하던 날 유진이가 넓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새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고층이었어요. 거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저는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물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유람선이 지나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유진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이 옷을 사러 간 거였죠. 유진이는 이제 7살이 되어 제법 의젓해졌어요. 엄마, 이거 예쁘지? 아이가 원피스를 들고 물었습니다. 응, 예뻐. 사줄게.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뒤를 돌아보니 준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젊어 보였죠.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준석 씨의 새 여자친구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준석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잘 지내? 그가 물었죠. 네, 잘 지내요.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유진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가자. 아이는 준석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빠야. 준석 씨가 유진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고개를 돌렸죠. 아이에게는 준석 씨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준석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답했어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그리고 유진이 손을 잡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가웠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제 마음은 담담했죠. 아프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제가 백미러로 아이를 보며 답했죠. 엄마 친구였어.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혼자 마시는 와인은 쓸쓸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어요.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고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이 풍경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루어낸 것들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나야. 시어머니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제 손에 든 와인 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님.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했어요. 기침 소리가 심했죠. 오랫동안 기침을 하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힘이 없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죠.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췌장염이래. 3주째 입원 중이야. 준석이는 새 여자 만나느라 바쁘고 나는 혼자야. 제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 깊은 감정은 올라오지 않았죠. 유감이네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쾌차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죠. 지은아, 기다려. 나 너 보고 싶어. 한 번만 와줄 수 없니?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저는 지금 바빠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목소리를 들으며 3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같이 걸려오던 전화, 간섭, 핀잔, 무시당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어머님, 용서는 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다시 만날 이유는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고 행복해요. 유진이도 잘 크고 있고요. 어머님도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지은아, 제발.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와인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1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회사에서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전무가 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죠.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연봉은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공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유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친구들도 많고 성적도 좋았죠. 담임 선생님께서 유진이가 리더십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임원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전무님, 아까 전화 왔었어요. 준석 씨라는 분이셨는데요. 제 손이 멈췄죠. 준석 씨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긴급하다고 하시던데요.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오후 3시쯤 준석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지은아, 나야. 준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 췌장암 말기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담했죠. 그게 제 문제인가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은아, 제발. 한 번만 와줘.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해. 계속 내 이야기를 하셔. 준석 씨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요. 준석 씨, 저는 더 이상 어머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벌써 4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준석 씨가 말했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이제 죽기 전에 사과하고 싶어 하셔. 제발 한 번만 와줘. 제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랬어요.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일렁였죠. 시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다른 목소리가 말했어요. 왜 가야 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내 일을 무시하고 내 삶을 간섭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달려가야 하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준석 씨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했죠. 장례식장 주소를 알려줄게. 와줄 수 있지? 준석 씨가 물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밤 9시였고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옛날 사진들을 꺼냈어요.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준석 씨와 제가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옆에 서 계셨어요. 그때는 모두 행복해 보였죠.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 손에 끼워진 금반지가 사진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유진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죠. 시어머니가 유진이를 안고 있었고 저와 준석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비록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명절에 모이고 생일을 함께 축하하던 사이였죠. 저는 사진을 천천히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장례식에는 가지 않기로.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만날 이유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뭐 해?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들어올 거야. 같이 영화 볼까? 제가 웃으며 답했죠. 유진이가 좋다며 박수를 쳤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유진이와 함께 웃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 시어머니가 원했던 삶과는 달랐지만 이게 제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직원들과 미팅을 했죠. 저녁 7시쯤 되어서야 일을 마쳤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나오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준석 씨였죠. 오늘 발인이야. 정말 안 올 거야?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제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검은색 수입차였습니다. 회사에서 임원 차량으로 지원해 준 거였죠.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죠. 저녁 도로는 차들로 붐볐어요. 빨간 브레이크 등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유진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아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응, 엄마 왔어. 제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죠. 오늘 뭐 볼까?
유진이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어요. 유진이는 팝콘을 먹으며 웃었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TV 화면에서는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고 있었어요.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였죠.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유진이를 재웠어요. 잘 자, 우리 딸. 제가 이마에 키스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유진이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제가 속삭였죠.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릴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어요. 한강이 보이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다리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을 거였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였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준석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죠. 지은아, 왜 안 와? 엄마가 죽었어. 그래도 한번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준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석 씨, 저는 이미 4년 전에 그쪽 가족과 끝났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슬픈 일이지만 그게 제가 가야 할 이유는 안 돼요. 저는 지금 제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해요. 그쪽도 잘 지내세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준석 씨가 소리쳤어요. 넌 정말 변했어. 옛날에 너는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랬던 거예요. 다만 그때는 참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참지 않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뚜뚜뚜 신호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천천히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유진이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초코 우유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가 아름다웠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준석 씨였습니다. 옆에는 임신한 여자가 서 있었죠.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7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준석 씨의 새 부인인 것 같았어요. 지은아. 준석 씨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유진이가 저를 쳐다봤죠.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옛날 친구야. 제가 짧게 답했어요. 잘 지내? 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제가 답했죠. 유진이도 잘 크고 있고요. 준석 씨가 유진이를 보며 말했어요. 많이 컸네. 이제 8살이지?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초코 우유만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준석 씨는 그저 낯선 아저씨였습니다. 준석 씨의 부인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희 곧 아기 태어나요. 아들이래요. 축하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준석 씨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제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미 저는 그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죠. 준석 씨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아, 나 미안해. 그때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엄마 말씀만 듣고 너한테 잘못했어. 제 가슴이 조금 뭉클했지만 이미 늦은 사과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준석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유진아, 가자. 아이가 초코 우유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준석 씨와 그의 부인을 지나쳐 카페를 나왔죠. 밖은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습니다. 유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정말 엄마 친구야? 제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옛날에 알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엄마, 나는 엄마랑 둘이 사는 게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그래. 유진이랑 사는 게 제일 좋아. 제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유진이가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고 강아지가 짖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저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이미 아물었고 앞으로의 날들만 남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유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옛날 사진들을 삭제했어요. 결혼식 사진, 시댁에서 찍은 사진, 준석 씨와 함께한 사진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사진을 다 지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어요. 유진이가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맑고 밝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준석 씨를 만났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저 옛날 알던 사람을 본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다. 유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과거는 용서했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에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였어요. 유진이와 함께 웃고 일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고 저는 이 일상을 사랑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분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시겠죠. 비록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많이 부딪혔지만 이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였죠. 저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유진이와 단둘이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가족이었죠.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원했던 건 화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화해를 거절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제 마음이 편한 선택이었고 제 인생을 지키는 선택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유진이 방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이가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아이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했습니다. 잘 자, 내 사랑.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선택이고 다시 만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저는 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 후회 없이 담담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유진이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하루였어요. 시어머니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화해도 없었고 극적인 재회도 없었어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분은 그분의 인생을 사셨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최선일 때가 있어요. 모든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그랬어요. 함께 있으면 서로를 힘들게 했고 떨어져 있으니 각자 평화로워졌죠. 그리고 저는 이 평화를 지키고 싶었어요.
유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작은 행복을 소중히 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제 선택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려워요. 세대 차이도 있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무조건 참고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 권리를 지켰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였어요. 한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